네, 걸리면 죽는다. 류여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준길 변호사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두 분과 함께 짚어야 될 법률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서요. 우선 김인섭,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 대법에서 5년 확정됐습니다. 이게 이재명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1심에서 이미 김 씨가 이 대표 정진상 전 실장과 특수관계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국토부에서 협박받은 게 아니다. 그죠? 그리고 스스로 진행한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보면은 향후 이재명 재판에서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훅 보낸다. 아니 악영향이니까 너무 우아한데요. 이제 왜 그거 아세요? 이렇게 뭐 생활 언어로 말씀하시니까 아주 싹 들어오네. 그렇죠. 이렇게 총을 쏠 때도 이렇게 한 방에서 빵 하고 쏘는 게 있거든요. 이제 제대로 한 방 먹인다. 훅 보낸다. 아 너무 좀 우아하지 못하게. 저도 법 전공자인데. 경기도 16개 과의 업무 추진비까지 전부 총무과에서 관리하면서 뭘 했다 이런 이 추가 기소가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모 단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등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죄로 추가 고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정 단장이. 네, 그렇습니다. 고발을 하면은 원래 고발한 것만 결론을 내리거든요. 조사를 하면서 검사가 너무나도 당연히 허위사 공문서 작성 및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수사기관이 괜히 잘못 났으면 누구 편을 든다 이런 오해를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인지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를 매 눈으로 본 오상종 단장이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로 고소를 했는데요.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경합범 가중까지 하면 10년 이상 되니까 이 생각보다 되게 죄질이 나쁘게 아마 평가되고 결론적으로 이 죄질을 나쁜 것이 업무상 배임에 아주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배임만으로도 죄가 무겁지만 그렇죠. 여기에 그 배임을 감추기 위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과 동행사를 했다 그러면 죄질이 진짜 나쁜 거다. 방법이 되게 나쁘지 않습니까? 방법이 나쁘다. 네, 이런 건 또 전문 용어로 하면요.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네. 기름을 가져와 가지고요. 이거 기름인지 몰랐습니다. 물인 줄 알았어요 하면서 훅 부은 거죠. 사실 며칠 전에 오상준 단장이랑 저녁을 먹었어요. 예. 이제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줬는데 이걸 고민하더라고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저는 딴 거 안 하고 이것만 해줬어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요. 네. 이재명이 복이 터졌네. 아니 감옥 복이. 저희는 그게 물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무튼 이게 잘못을 하고 나면 나중에는 어쨌든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박영수의 징역 12년 구형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당히 세게 나온 것이죠. 그런데 보통 가중 특가법의 알선 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제명에 이제 여러 가지가 붙어가지고 지금 징역 12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벌금이 16억 원이에요. 추징금이 17억 5천만 원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추징금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바로 박영수가 얻은 불법적인 이익이 17억 5천만 원이나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딸내미가 거기에 취직을 해가지고 대신 받은 돈이 11억 원. 박영수의 딸이 그렇죠. 화천대유인가에 맞습니다. 취직을 해서 받은 돈. 그렇기 때문에 뭐 최종적으로는 뭐 12년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적어도 한 7년에서 8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목요일 날이죠. 한칼 코너에 김재원 최고가 나와가지고 김재원 최고도 특수통 검사 출신이잖아요. 제 1년 후배입니다. 박영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결론을 딱 이렇게 내리더라고. 장사꾼이다. 네. 아주 싸구려 장사꾼이다. 사실 이 뭐 사건 직접 관계 있는 건 아니지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대선 국면에서 우리 그 우파 몇 사람이 그 특검 집 근처에 가가지고 그 야구 방망이 막 휘두르고 그러면서 물러나라 이런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영수 집에 가서. 근데 그거를 세상에 특수 공무 집행 방해로 해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근데 저랑 이제 박영수 특검이 같은 이제 사우나를 다녀서 또 얼굴도 알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아니 죄송하다고 하면서 좀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하냐면 너 당해봤어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었죠. 자기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른 것도 아니고 본인은 일하고 있는데 집 근처에 가서 몇 사람이 거기서 야구 방망이 이렇게 휘두른 걸 갖고 그게 뭐 무섭고 두렵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참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람이 예전에 그 모 지청에 근무할 때 그 사무국장이랑 지청장이랑 원래 이렇게 한 문으로 들어가요. 딱 문을 들어가면 오른쪽은 지청장실, 왼쪽은 사무국장실인데 사무국장이랑 뭐 싸움이 붙어서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문을 폐쇄해 버렸어요. 사무국장 문을? 사무국장을 폐쇄하고 뒷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2016년도에 특검 아니었어요? 네. 맞죠. 맞죠. 그때 이것도 제 일화 하나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발음을 특검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았어요. 뜨끔은 제가 진짜 그렇게 불렀어요. 너무 화가 나서요. 약간 소심한 복수 같은 거였는데, 근데 지나가는데 딱 만난 거예요. 제가 그 서초동 설해마을 쪽에서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환하게 웃었어요. 그분을 보고. 그분이 자기가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니까 스타가 된 줄 알고, 팬인 줄 알고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이렇게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뜨끔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도 약간 이렇게 악물고 뜨끔은 이러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본인은 엄청 깨끗하신가 봐요.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제가 이러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때 그것도 고발 안 당했어요? 협박 다. 제가 그때 유명 안 할 때잖아요. 최고위원 아닐 때잖아요. 그냥 일반 국민일 때.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길래 제가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갔던 추억이 있는 분인데 뭐. 딴 건 몰라도요. 본인이 그때 그 당시에 엄청 진짜 수사 잘하고 이런 것처럼 했는데 아무튼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수사 잘한 검사들 격려하겠죠. 아니 그런데 이게 뭐 수산업자한테 뭔가 포르쉐. 그거 진짜 제가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이거 대한민국 검사 중에서 대표적인 무슨 특수통 검사라고 그래갖고서 특검까지 간 건데 박지원이 밀어줘가지고 네. 그 어떻게 그런 정말 쪼잔한 양아치도 안 하는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좀 지난 얘기 좀 앞으로 우리가 탄핵에 관한 고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향후에 특검을 할 때 과연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 누가 이 박영수를 특검으로 하자고 했는지 그 사실은 책임 소재를 규명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 그 조승순가 그 강력통 출신의 검사 출신 한 그 분과 민주당에서는 그 사람을 추천했고 그다음에 안철수당에서는 이제 박영수를 추천했거든. 박지원이가 그때 안철수당에 있었어요. 실제로는 이제 내부에서 박영수를 하면은 그냥 적절히 할 거다라고 이상한 그 시그널을 대통령께 줬다는 이야기가 근데 있습니다.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상식적으로 보면 민정수석이 그 판단을 대통령한테 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민정수석이 그 자기 역할이지 대통령의 일테면은 법무보좌를 하니까. 그럼 당신 민정수석이 누구였냐? 같은 55 클럽에 이름을 올린 최재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합니다. 최재경이가 박영수를 추천했을 거다. 수사는 되었나요? 그분은 어떻게 됐죠? 지금 수사 진행 중인데 아직 구체적인 수사 진행은 50억 부분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는 규명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재경 검사장과 뭐 아주 가까운 사이지만 그 사적인 관계를 떠나서 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끈 가장 큰 결정적인 미스 중에 하나가 박영수 같은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한 거죠. 박영수가 하면 이 사람 공정하게 할 거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도대체 누가 박근혜 대통령의 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걸 믿게 만들었는지 그 부분은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특검을 어떻게 임명했는지 특검할 수 있나요? 그거는 그거는 그냥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이왕이면요 특검을 그렇게 남발하는데 특검 어떻게 임명했는지 특히 박영수 특검에 대한 특검을 하라 어때요? 네. 그리고 그때 그 검찰총장이었나 김수남. 네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이제 검찰총장 김수남의 역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김수남이도 이 55 클럽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김수남 총장의 아버지가 영남대학교 아마 교수 출신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과 어떤 악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수남을 총장으로 임명해 줬는데, 예. 그죠? 사실 그것도 은혜를 원수로 갚은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사실 우리 정중일 변호사는 이제 특수통 검사 출신이라 뭐 최재경이랑도 인연이 깊고. 네. 또 뭐 박영수랑도 아는 사이예요. 그리고 또 뭐 김순환과도 그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역사의 실체적 진실을 올바로 밝혀 놓는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조사는 꼭 필요하다. 네, 앞으로의 과제다. 네, 말을 한 가지만 덧붙이면 방금 네. 박영수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박영수 특검의 사실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2의 제3의 태블릿 PC 얘기했는데 전부 다 허위고 거짓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진상이 좀 규명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탄핵을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지금 18명째, 19명째 지금 탄핵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예. 최재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하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데 실제로 엄포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것 같아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얘기를 꼭 오늘 방송에서 해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네. 유치원에서요. 네. 꼬마애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옆에서 잘못하거나 이러면 선생님한테 이럴 거야라고 옛날에는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너 탄핵할 거야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 유치원 꼬마애들이 언론을 보고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럴 거야 보다 더 무서운 게 탄핵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지는 잘 정확하게 모르지만 애들이 그 말을 배웠다고 유치원의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되게 진지하게 방송 가면 꼭 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박사님 팬이지만 본인이 못하니까 저보고 꼭 방송 가서 유치원의 꼬마애들이 탄핵이란 단어를 배웠다는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금 검찰이 이제 그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말은 저거 공무원법 위반이다. 사법 처리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정진일 변호사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좀 고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공무원법 위반에 정치적 중립성 집단 행동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집단 행동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고발을 하면 아마 전 국민의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검사를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하기 시작하면 판사도 고발을 해야죠. 근데 판사는 그거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판사가 엉터리 재판을 해도요. 그 판사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아하,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요. 저는 오히려 정 변호사님은 이제 그거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판사도 그러면 아예 대놓고 판결 이상하게 하면은 탄핵할 수 있게 하고 그냥 꼬박꼬박 그냥 아예 다 하라고 저는. 판사도 탄핵할 수 있는데 지금 아직은 참고 있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죠. 판사가 재판 이상하게 해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그 판사에 대해서 징계 요청도 못 하잖아요. 그렇지. 일반 국민 우리 입장에서. 국민은 못하는데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재판을 하면 그래도 하는 거죠. 이재명도 판사는 무서워하잖아요. 존경하는 판사님이라고 그럴까요? 하잖아요. 아니 이거 존경하는 판사님 했던 거는 이제 결과를 들었는지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 하는 태도를 보면 절대 법원의 판사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우리가 배틀하죠? 박사님도 같이 얘기해야 돼요. 예, 검사들 공무원법 위반으로 누군가를 하여튼 소송을 고발을 하면 이게 이제 재판정에서 그 부분이 밝혀지겠대요? 밝혀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 수사검사로서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검사,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 그리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그럼 그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을 탄핵을 하는 것은 사실은 권한을 남용하는 거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보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일개 한 검사가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우리의 의사가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를 놓고 야 공무원법 위반이야 중립을 위반해서 집단 행동해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몰아치면요 본인들은 공무원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이 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은 이렇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좀 속이 상한데. 뭐 정무직 공무원이라고는 하지만 공무원법에 그 적용받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사실 지금 이 민주당의 이 탄핵 남발은 저기 내란죄의 이미 예비 음모 단계에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란죄가 뭡니까? 북한을 문란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폭동이라는 알파가 있으면 성립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북한 문란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기관이 제대로 자기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이 국가 기능이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방통위 지금 몇 번째입니까? 그리고 방통위 지금 제대로 못 돌아가죠? 요번에 감사원장 아마 탄핵하면은 감사원에서도 제대로 결론을 못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검사들이 지금은 뭐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검사들 탄핵하고 일단은 판사들까지 막 탄핵하고 나오는 식이 되면 결국 국가 기능 일부를 마비시키는 행동이 되는 거고 그것이 걔네들이 계속하고 있는 매주 토요일 날 집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회에서도 지난번에 민노총 애들이 막 폭동 일으키고 막 폭력행위 행사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들이 결합이 돼서 조금만 나타나면 머지않아서 저는 뭐 한 두세 달 안에 이제는 내란 미수로 볼 수 있는 수준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게요 민주당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런 행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두 총선 때 우리가 총력을 기울인 거예요. 총선에서 이겨야지 아니 그래 이기지 않더라도 숫자라도 좀 채우자 했는데 그러면 그 총선 결국은 이런 사태 탄핵 남발 사태를 만든 것도 결국은 그 당시 비대위원장 책임이에요. 그러면은 조용히 자숙하고 책임을 지고 정말 좀 떠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을 때 사실 전 좀 아쉬운 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말을 워딩이 안 나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처음에 기억 안 나세요? 2023년도에 그때 언제였죠? 그 국회에 가서 민주당 사람들한테 그렇게 호기양양하게 말 받아치면서 정말 깐죽깐죽해서 우리 국민들을 모두 시원하게 했던 그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왜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은 전혀 없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얘기냐면 당대표 얘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을 더하면 저는요 민주당 이런 거는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애들이 계속 지금 말도 안 되는 법률화 했는데 거부권 행사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한두 번 하고 말아야죠. 그런데 얘네들은 계속 하잖아요. 끊임없이 계속하고 또 하고 마저 하면서 계속적으로 또 국민의힘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이끌어내려는 그 행동이나 방식들이 옳다고 내용이 옳다라고는 하지 못하지만 태도의 면에 있어서 집요함은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쪽 사람들을 보면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고 박사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아니 세상에 상임위 회의하는데 어차피 통과될 거 그러면서 절반도 안 나가는 이런 어떤 일들 그래 놓고는 너 왜 안 나갔나 그러면 아니 제가 나가더라도 뭐 어차피 그 통과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뭘 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나가서 몸싸움 하면은 고발된다고 무서워해요. 그 몸싸움 잘못하면은 고발되니까 아유 그러니까 부자 몸조심하는 것보다 더 조심하고요. 아직까지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서 몸조심하고 있어요. 이런 국회의원들이 우리 세비를 가져간다는 게 지금 그냥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한동훈과 단계 사태로 좀 가겠습니다. 근데 주진우가 그 지금 최초로 이 단계 사태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를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충수다. 엉뚱한 짓을 했다. 네. 본인이 아직도 검사인 줄 안다. 그죠? 앞으로 이게 이제 유죄가 성립되려면요. 몇 가지 구성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허위냐. 근데 뭐가 허위예요? 한동훈이란 말을 해서 마치 한동훈 대표인 것처럼 오해받게 한 게 허위 사실인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뭐가 허위예요 지금? 한동훈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런 글이 올라왔으니까 한동훈이라고 그래서 한동훈이란 글로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허위인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로 한동훈이 특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한동훈이라는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름이 한동훈 대표인지 아닌지 지금 모르고 그렇죠. 자기네들도 아니라고 하는데 팔동훈이나 있다. 그것이 왜 한동훈 대표를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이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당연 게시판에 들어가 봤더니 한동훈이라고 치니까 이렇게 200개가 넘게 나오고 가족 이름으로 치니까 수백 개가 나와. 걱정해 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마지막은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공인이면 상대적으로 비판을 감내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공적 이익에 관한 의도로 문제 제기를 한 거라면 이게 또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 4가지 허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 4가지 허들을 도저히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혐의가 선고될 거로 결정이 날 거로 보이거든요. 근데 왜 이리 엉뚱한 고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사에 나오는 게 29일경에 고발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살자 고발했답니다. 예. 아, 했대요? 예, 어제니까. 네, 29일. 어제 했대요. 아니 했대요. 네. 고발했대요. 근데 제가 살다 고발한다 계속 경고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그리고 그래요. 29일에 그럼 고발을 했으니까 제가 그건 정정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누구를 고발한 거예요? 그 말을 한동훈이라고 해서 고발을 한 거예요? 한동훈이 많다면서요. 글 쓴 한동훈이 누군지 글 쓴 한동훈에 대해서 아니 글 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면서요. 당대표 한동훈이 아니면 글 쓴 한동훈 얘기를 하는데 왜 계속 난리예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직접 안 하고 그 주진우 시켜서 했나 보죠?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제 예상으로는 당 이름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당 이름으로 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무고 여부가 문제될 때 처벌받을 사람이 없지 지금 않습니까? 월요일 날 한다고 아직 안 했답니다. 아, 그러니까 했다는 댓글도 올라오고 네. 아직 안 했어요. 월요일 날 한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댓글도 네, 올라와서 아니 제가 조금 전까지 계속 했는데 했다가 없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다 그러면 이틀막 이 고발 협박인가? 공포탄이라고 하죠. 그걸 공포탄이라고 해요. 이렇게 빵 하면 무섭잖아요. 계속해서 너 이거 더 이상 말하면은 그리고 거기 뒤에 맨 밑글 보면요. 박사님하고 우리도 위험해요. 왜? 이거 계속 언급하는 유튜브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유튜브들에 내가 들어갔나? 그리고 거기 그것도 있어요. 패널에 들어갔을까? 유튜브에 들어갔을까? 그래요? 네. 내가 아직 한동훈이를 본 적이 없는데 네. 뭐 고발당하면은 한동훈이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법정에서라도 한번 얼굴적 한번 봐야 되겠네. 박사님 방금 얘기했잖아. 허들 못 넘어서 법정까지 못 간다니까요. 아니 못 가요? 법정까지 못 간다. 에이 이런. 방금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스토킹 처벌법으로 주진우가 오히려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고발하고 싶으면 고발하면 되잖아요. 한 번, 2번 정도는 야 나 고발한다. 하지만 나 혼자 고발하기 싫은데 이렇게까지는 해도 돼요. 예. 그런데 그게 3번, 4번 넘어가면 그거는 스토킹 처벌법. 그건 일종의 협박이네. 해당합니다.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진우가 위험해요. 고발한다고 자꾸 해서. 우리 이모 씨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그 스토킹 이런 거 전문이시잖아. 전문이죠. 책도 냈잖아. 책도. 그래서 지금 이거 자꾸 경고하면 그거 스토킹 돼요. 주진우가 스토킹 돼요. 근데 네. 아니 주진우 이자가 왜 갑자기 이렇게 중불나게 나서는 거예요? 아니 당의 법률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어서 나선다고 하지만 아니 뭐 직책이 있으면 다 나섭니까?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검찰 조직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두세의 선배가 제일 무섭거든요. 그리고 또 두세의 선후배가 제일 가까워요. 왜냐하면 한 해 정도는 약간 껄끄럽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근데 2, 3회 정도면 아주 전폭적으로 선배로 따르고 또 전폭적으로 후배로 아껴주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데 주진우가 원래 뭐 윤 대통령과 사실은 뭐 가까운 관계이기도 하지만 한동훈이랑도 매우 가깝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서는 면도 있고 법률가인 면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또 다른 한 면이 있습니다. 나설 사람이 없어요, 의외로. 이 일에 자기 일처럼 양팔을 걷어붙이고 한동훈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주진우가 나설 수밖에. 하긴 뭐 한동훈 일당들이 똘마니들이 지금 이 단계 사태 가지고서는 가급적이면은 발언 안 하려고 한대요. 그렇죠. 두 사람 하지 않습니까? 5손가락 안으로 꼽을 수 있어요. 다른 하는 다섯이 뭐야? 누구야? 5이나 되나요? 김종영, 주진우. 그리고 또 있었잖아요. 신지호. 신지호. 셋이네. 그리고 한지아는 단계 얘기는 거의 안 하죠? 아니죠. 항상 얼굴 나오니까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굴만 빌려주는 것 같아. 아니요. 그때 한지아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 한지아도 넣어주세요. 한지아 넣어줘? 네. 그래. 그리고 그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별 말 없었어요. 지난번에 한마디 한 거. 서범수 본인. 아, 본인. 다섯 손가락 본인. 근데 지금 제가 방금 검색을 했더니 당 이름으로 고발할 건가 봐요. 그러니까 무고죄가 무서운 거예요. 네. 무고가 무서우니까. 그럼 당은 당 이름으로 하면 무고가 그래서 안 또 되나? 분석을 했더니요. 당 이름도 지금 무고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당 이름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냐. 네. 주진호가 작성했으면 이름은 그 당 이름으로 했지만 실제 작성자 이 형사 사건은 행위자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 네. 치밀하게 조사하면 제가 검사가 되면 치밀하게 조사해서 무고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당 이름으로 하게 될 경우는 법인처럼 약간 확장 해석을 해가지고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요. 당 대표.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 대표의 지시로. 그러니까 정 변호사님은요 법률가라서 그렇고 저는 무고 교사네요. 그럼 만약에 저는 문제가 학자잖아요. 되면? 학자들은 학설을 여러 개를 만들잖아요. 그 제가 학설 만들면 무고를 교사해요. 이렇게 무고 되는 교사가. 거죠. 예. 근데 이 주진우 이자가 아주 이게 어떻게 하다 이런 자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 가까이 측근으로 그동안 행세했는지, 그리고 사실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해운대에서 거의 전략 공천 받듯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자가 그 유튜브 고발을 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슈퍼챗 돈벌이나 하는 유튜브. 이 발언 똑같이 한 사람 있어요. 유사 발언 기억 안 나시죠?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제가 고소했었어요. 누군데요? 김무성. 이런 참네. 아 진짜예요. 이 얘기 해주세요. 맞아요. 제가 했었어요. 당시에 보수파들이 이 유튜버들이 돈 벌라고 배신자라고 공격할 때, 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무도 이제 두려워서 조용히 있을 때 유채가 뭐 저를 찾아왔어요. 고발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일필휘지로 써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겁니다. 네. 아니 보수 유튜버라 그랬지 유여의 TV라고 특정한 적이 없다. 그래서 본인은 거기 보수 유튜버에 내가 포함됐다라고 해서 피해자라고 하지만 피해자라고 특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그때 불송치 결정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슈퍼챗이나 이걸 아예 안 받고 있었어요. 일부러 안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앵벌이 한다는 말을 들을까 봐 아예 닫아놓고 있었는데 김무성이 그때 딱 나와가지고 돈벌이 한다고 해서요. 제가 바로 가서 고발장 했잖아요. 그랬군요. 근데 유사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무슨 데칼코마니처럼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 덧붙이면 이제 아무튼 주진우는 법률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공의 이익이 없다 이겁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지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 비방을 해서 돈 벌라고 한 거다라는 그런 사실관계 주장을 하기 위해서 밑밥을 깐 겁니다. 이게. 그렇구나. 낮은 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11월 21일 기준으로 당원 게시판에 무슨 이게 검색 기능 숨긴 기능이 도입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 당원 관리자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키워드를 집어넣고 이 키워드 들어가면 글이 자동적으로 삭제되거나 숨기게끔. 네. 한 가발, 한 뚜껑, 한 달이 금지어라고 돼 있는 모양이에요. 확인을 해보니까. 저도 웃겨서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웃겨서 말을 못하겠어요. 저희가 쓴 그 손가락 살리는 시대와 법에서 여러 이제 사례들을 소개하는데 대머리라고 하면 모욕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판례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유죄가 났다가 무죄가 났다가 결국은 유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대머리라고 하면은 유죄가 돼요. 네. 그래요? 그런데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한가발 하면은 유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게 모욕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야 한동훈은 대머리야 이러면 저는 확실히 모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한 가발 그래서 가발을 썼다 이러는데 이게 모욕이 될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모욕은 본인이 가서 고소를 해야 돼요. 고발이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만약에 한 가발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한 가발 하면요. 진짜 한동훈이 가서 내가 진짜 한 가발이 맞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 가발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만약에 진짜 한 가발인데 한 가발이라고 하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적시했으니까. 근데 아닌데 그렇지만 허위 사실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이 대머리라 한 가발이라고 해서 그럼 명예가 뭐가 훼손이 됐냐고요. 훼손된 건 없잖아요. 그래서 모욕죄는 가능은 한데 모욕죄는 직접 가야 돼요. 이게 되게 애매하니까 지운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데 네. 대머리라고 하면은 그게 모욕죄입니까? 네, 모욕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그러면 있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신상에 관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대머리라고 하는 보통 명사는 써도 되는데 누구가 그렇죠. 대머리야 이거는 안 된다는 그렇죠. 거군요. 근데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 같은 사람한테 대머리라 그러면 그분은 별로 싫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대머리를 정력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머리야 이러면 나 정력이 세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대머리가 모욕이 안 되지만 그 명칭을 그러면 탈모인이라고 합니까? 머리가 덜 있다. 머리가 덜 있다. 이재명이가 그 대선 때 그거 공약했었거든요. 네. 그때 난리 났잖아요. 대머리라고 했다고. 탈모인한테 네. 뭐 지원을 주니 많이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고 해야죠. 상대방이 자기가 대머리인지 아닌지 일단 확인한 후에 그 사람이 대머리인 것을 자기가 약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앞에서 대머리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탈모인이라고 하면 돼요? 아니 그 표현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쓰면 안 되는데. 아니 뭔가 불러야 될 뭔가 호칭이 있어야지 명칭이. 근데 그런 말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머리숱이 정말 많은데 그 사람이 그 머리숱이 스트레스인 사람이 있는데요. 어머 잔디 인형 같아. 그러면 그거 모욕죄 돼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거 모욕죄예요. 잔디 인형이 모욕죄다? 예. 잔디 인형이 이렇게 쭈삣쭈삣쭈삣 난 걸 그것처럼 머리가 잔디 인형 같아요. 저는요. 사람들이 머리숱 많으시네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되게 듣기 되게 싫어요. 스트레스를 받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분의 법률적인 이제 그 정리인데 네. 그러니까 여기 댓글창에도 좀 헷갈리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대머리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라는 질문이에요.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정리해 주세요. 한대머리라고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대머리라고 한 가발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된다. 한대머리라고 부르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네. 근데 한 가발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네, 그 정도까지 이게 괜찮은 우리 정준길 변호사의 법리적 해석입니다. 그럼 저는 일가발이라고 쓰세요. 한이 아니라 일이다. 예. 그러면 나는 아니다. 나는 그거 본인 얘기한 거 아니다. 끝까지 옮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요? 예. 알겠어요. 확실하게 피해 가세요. 네. 자, 한동훈이의 그 지지율이 대구에서 15.8, 광주에서 15.8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대선 후보 지지율은 17%로 나와서 이재명 그 정가 기록이 43 나왔죠. 그게 확 밀렸어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진짜 이건 확실히 밀렸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아끼니까 한동훈이 이쁘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말 좋아하니까 한동훈이 이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동훈이 이쁘다. 왜? 조선 제1의 검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자꾸 홍준표 시장님을 자꾸 박수치게 되는데요. 조작 제1의 검? 조작 제1의 검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분을 응원해보고 조선 제1검이 아니라 조작 제1검이다. 네. 근데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은 조선 제1의 검이라고 부른대요. 조선 제1검.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한동훈을 왜 좋아했는지에 대한 초심을 한동훈 대표가 생각을 한다면 본인이 왜 미움을 받는지를 정확하게 알 텐데 본인 옆에서 본인에게 우쭈쭈 해주는 지금도 기사 하나가 나왔었는데 바로 그겁니다. 친한 한동훈 공천 개입 수사 김 여사까지 갈 수 있다 해. 친윤의 엄포. 봐봐요. 친한이 그럼 누군가 하면 아까 5손가락일 그러잖아. 한동훈이 공천 개입 수사 김 여사까지 갈 수 있다고 해. 친윤에게 엄포. 이런 기사가 나가면 이거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대통령과 여사에게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떨어지는 것은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런 얘기 옛날에 책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안 사랑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인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광주 시민들은 옛날보다 사랑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거는 박지원이가 응원해, 이재명이가 응원해.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은 옛날보다 덜 사랑하고요.
광주 시민은 예전보다 더 사랑해서 똑같이 15.8%가 나온 거예요. 깜빡 횟수. 예. 아니 그러면 이 저 한동훈이 이 광주에 출마시키면 되겠네. 그렇죠. 근데 이걸로는 출마해도 당선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광주 시민들이 아유 동훈이 예쁘다라고 하냐 이거예요. 뻔한 거 아니에요? 야, 이 한동훈이 드디어 김건희 여사 특별법 찬성하려고 하나 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옛날에 김무성, 유승민처럼 앞장서려고 하는가 보다. 아유 예뻐 우리 편이네. 이렇게 하니까 15.8%가 나온 거고 대구에서 15.8%가 나온 것은 야, 너 윤석열 대통령 잘 지키라고 당대표 시키고 이래 놨더니 세상에 네가 민주당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대통령 탄핵하고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동조하고 있어 A는 나쁜 X 이러면서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광주 시민이나 대구 시민이나 한동훈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아하. 뭐라고? 한동훈은 지금 배신 때리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옛날에요. 김무성이 이게 가가지고 업어주면 떨어진다는 말이 있었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었어요. 근데 왜 그 얘기 왜 하세요? 하여튼 김무성이가 뭘 업어주길 잘했어. 정 변호사님이요. 김무성이 저까지 걸어가고 있는데요. 저도 업어주고 가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가는데 우리 그때 당시 저희 당원들이 우리 당협위원장도 업어줘야 당선된다고 업어달라고 해가지고 가던 김무성이 돌아와서 저를 업었잖아요. 근데 그 바람에 떨어졌구나. 그 직전까지 왔다 갔다 이기고 있었대요. 막 이게 되게 좋았대요. 그랬대요.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김무성의 저주라고 있어요. 네. 근데 박지원의 마수라고 아세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탄핵 때 잘했다고 칭찬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지. 금메달 말씀하시는 거. 박지원이하고 김무성이가 형동생 사이거든. 네. 형님 그래요, 형님. 그래요? 근데 박지원의 마수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대요. 박지원이가 칭찬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때는 되게 우쭈쭈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정치를 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박지원의 저주가 있지. 박지원이 또 요번에 광주 시민들만 지지율이 오른 게 아니고요. 박지원도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재명보다 널 더 미워해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윤건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네, 윤건이라고 하고. 그리고 박지원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한동훈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 정책을 쓰라고 한 사람들이 전 사실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 차별화를 할 때 해야지.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 대통령과 차별을 하라고 하는 건요. 역적이 되라고 부추긴 거예요. 그래요. 예.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정정일 변호사. 예,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법 변화 방침 보도에 따라서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 말이 아니면 누가 한 말이에요? 그죠? 그런 그 말을 들었는지를 기자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한 말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손에 꼽는 한핵관들과 같이 이 지금 모의와 음모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박주민 얘기까지 더해서 들어보면 얘네들이 좀 뒤로 엉뚱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 스스로가 제2의 김무성과 유승민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한동훈 만나면 너 그러면 안 된다. 뒷손 잡지 마라. 음모 꾸미지 마라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 잘못 사귀면은 훅 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엄마들이 꼭 그랬어요. 친구 잘 사겨라. 본인이 아무리 모자라도 친구 잘 사귀면은 그래도 강남은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한동훈의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천 개입 수사를 김 여사까지 가거나 아니면 특검이 통과되고 나면요. 제일 먼저 훅 날아가는 것은 한동훈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권리원 죽는다 류여야 교수 정정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